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걷기의 효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데요. 걷기는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에너지는 적게 소비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다이어트의 기초, 만성요통과 목 디스크 환자들의 통증 완화, 불면증과 우울증의 치료 등 몸과 마음 모두를 살리는 국민운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은 걷기뿐이라고 합니다. 고령자가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주된 원인 3가지는 관절질환, 뇌졸중, 치매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15만 명을 진료한 고령자 의료명의가 알려주는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이 책에서는 걷기의 효능과 올바른 걷기 방법을 위한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매일 햇빛 쬐기, 충분한 수면, 깊이 호흡하기 등 고령층은 물론 누구나 손쉽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노후를 침대에 누워서만 보내지 않기 위한 3가지 핵심. 의욕은 앞서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 남성 8.84세, 여성 12.35세라는 차이가 있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후생 노동성이 공표한 2016년 국민생활 기초조사의 개황에는 지원 필요 정도별로 본 간병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은 관절 질환이며 간병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은 치매나 뇌졸중입니다. 요컨대 인생의 마지막까지 쌩쌩하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조기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자연에 파묻혀 살고 싶다는 꿈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질환, 뇌졸중, 치매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예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바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책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50대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서기만 해도 인생이 즐거워진다. 정말로 자세가 안 좋구나. 쇼윈도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봤다가 등이 둥글게 굽어진 모양새에 흠칫 놀란 적은 없습니까?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나이가 들어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지만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떨어져서 목으로 머리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몸무게의 8%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머리 무게가 5kg 정도 되는 셈입니다. 볼링공이 오랜 세월 동안 목 위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등 근육이 머리를 튼튼하게 받칠 수 있지만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는 법이어서 중력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을 똑바로 세울 만한 여력이 없어져서 등이 둥그스름하게 굽어지게 됩니다. 근력이 떨어지다 보면 급기야 척추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면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몸이 고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력이 몸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자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숙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도 아래쪽으로 숙어지기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앞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턱을 살짝 내밀어 시선을 앞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우등이라는 흐트러진 자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우등이 되면 생기가 사라져서 늙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는 것만으로도 한층 젊어 보입니다. 등을 둥그스름하게 방치해 둔다면 어떤 악영향이 생길까요? 일단 걷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척추가 꼿꼿하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원활하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등이 휘어져 있으면 걸을 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등을 오랫동안 둥그스름하게 방치해두면 등 근육을 다시 펴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기지개를 켜는 동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비뼈와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시간이 많아지는 탓에 호흡의 효율마저 떨어집니다. 걸을 때도 축 처진 머리를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몸과 등의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쾌하게 살기 위해 똑바로 서자.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직한 자세를 배우고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바람직한 자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직한 자세는 전후좌우로 튀어나온 곳 없는 똑바른 자세입니다. 허리를 필요 이상으로 젖히면 안 된다.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려고 가슴을 펴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의욕이 넘치면 오히려 자세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허리가 지나치게 뒤로 젖혀진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가슴을 너무 펴면 턱이 올라가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해져서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펴고 무릎을 똑바로 뻗습니다. 양다리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벽에 뒷머리와 발뒤꿈치를 대고
엉덩이가 살짝 닿을 정도의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가 벽에 확실히 닿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시선은 앞을 똑바로 향하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무릎은 완전히 펴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자신이 그 자세를 똑바로 취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똑바로 섰을 때의 자세와 평소의 무의식적인 자세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두 모습이 거의 같다면 당신은 일상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고치기 위한 스트레칭. 구부정한 자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근육 피로도 쉽게 쌓이고 낙상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몸의 앞쪽 근육을 쫙 펴는 스트레칭은 구부정한 자세를 간편하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리면 중력에 의해 몸의 앞쪽 근육이 저절로 쫙 펴지게 됩니다. 너무 오래 엎드리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지만 가끔은 괜찮으니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는 균형적 저하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자세를 유지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부하를 가장 적게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직립 자세입니다. 직립 자세는 양다리로 튼튼하게 똑바로 서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근력의 조화가 가장 잘 잡힌 자세이기도 합니다.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되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당연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균형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고령자는 몸을 일으킬 때 혹은 턱이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쇠약해진 균형력은 훈련을 통해 다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쌩쌩해지지는 않겠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은 나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좋을까요? 불안정한 자세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균형력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신의 균형력이 얼마나 저하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외다리 서기 테스트. 1.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외다리 서기를 해봅시다. 2.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의 다리로 외다리 서기를 한 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봅니다. 판정. 50대는 60초 이상, 60대는 30초 이상 외다리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균형력이 저하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낙상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균형력을 높이는 간단한 훈련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 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 훈련. 1. 등을 펴고 똑바로 섭니다. 다리는 편하게 벌립니다. 2. 처음에는 양손을 벽에 대고 5에서 10초간 발 뒤꿈치를 듭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띄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3. 점차 한 손만 대고 버티기. 두 손가락만 대고 버티기. 손가락 끝으로만 버티기로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벽에서 완전히 떼고
발 뒤꿈치를 듭니다. 걷기의 효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뇌졸중은 암, 심장병, 노화에 이어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1위였지만 응급의료 체제가 발달하고 치료 기술이 향상하면서 사망하는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발생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간병이 필요한 40에서 60세의 환자 가운데 51.1%가 뇌졸중 환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셈입니다. 뇌졸중을 발병시키는 위험인자에는 수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와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나이, 55세 이상이면 10살 올라갈 때마다 발병 위험이 2배, 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고위험, 뇌졸중의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 비만, 경동맥 협착, 흡연,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는 요컨대 운명 같은 것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흐를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력을 높입니다. 운동량을 늘리면 지구력도 생깁니다. 이에 더해 올바른 식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몸은 금세 건강해질 것입니다. 걷기는 치매 예방 효과도 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고령 미국인 여성 70에서 81세 18,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일주에 90분 이상 하는 사람은 40분 이하로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의 저하가 유의미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은 걷기뿐입니다. 일단 산책하러 나가자. 그럼 어느 정도로 몸을 움직여야 좋을까요? 이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METS입니다.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상태를 1 METS라고 했을 때 다른 각종 활동들이 그 몇 배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METS의 수치를 보면 어떤 운동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평범하게 걸으면 3 METS, 약간 빠르게 걸으면 5 MET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걷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오래 걷는다는 말과 오래 산다는 말은 동의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대부분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걷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뇌졸중으로 입원해서 치료받는 사람이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다면 태어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걷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건강과 관련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삼도내 불교에서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건넌다는 예인데 생전의 죄가 가벼운 사람은 다리 위를 걸어서 건너고 생전의 죄가 무거운 사람은 헤엄쳐서 건넌다고 한다. 또 걸어서 건너라 라고 짓궂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령인데도 건강하다면 분명히 젊었을 때부터 자주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하루 1만 걸음은 지나친 목표이며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카노주 연구라는 유명한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군마현 나카노주 마을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인데 이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의 운동 상황, 생활 자립도, 수면 시간 등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연구를 통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좋은지를 알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2,000걸음 걸으면 와병 환자가 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는 1965년에 만보계라는 상품이 유행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1만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속설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보계라는 상품명 때문에 잘못 알려진 풍문일 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만 걸음까지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소에서는 걸음 수별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걸음이면 와병 생활을 예방할 수 있고 7,000걸음이면 암, 동맥경화, 골다공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시간과 거리를 늘리자는 마음가짐으로 걷기는 보폭과 속도에 따라 운동량이 달라집니다. 1. 넓은 보폭과 빠른 속도로 걷기 2. 넓은 보폭과 느린 속도로 걷기 3. 좁은 보폭과 빠른 속도로 걷기 4. 좁은 보폭과 느린 속도로 걷기 등 4가지 걷기 패턴을 들 수 있습니다. 패턴 1은 근활동과 심폐기능이 활발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패턴 4는 운동량이 적어서 심장박동이 그다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패턴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을 위해 살짝 힘들다 싶을 정도로만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시간과 거리를 조금씩 늘려 나갑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서서히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패턴을 선택하든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시간, 횟수, 속도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은 운동 1회당 30에서 60분, 횟수는 일주일에 3에서 5회, 속도는 빠르게 걷기로 땀이 조금 날 정도로가 가장 좋습니다. 올바른 걷기 동작을 익히고 즐겁게 걷자. 표준 보행을 하려면 다음에 6가지 요소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시선은 똑바로. 상체를 일으킨다.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먼 곳을 똑바로 바라본다. 2. 어깨의 힘을 뺀다. 어깨와 팔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걷는다. 3.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팔을 크게 흔든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4. 발끝으로 지면을 민다. 발끝으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낸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높아지고 걸음의 효율도 좋아진다. 5. 발뒤꿈치로 착지한다. 내디딘 발을 발뒤꿈치부터 지면에 닿게 한다. 그러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서 무게중심을 원활하게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6. 보폭을 1cm 늘린다.
보폭을 평소보다 1cm 더 늘린다는 느낌으로 발을 내딛는다. 이 6가지 사항은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요소입니다. 이 방법을 의식하면서 걸으면 표준 보행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최악의 보행 자세. 그런데 현실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걸음걸이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 이른바 스몬비입니다.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동안에는 발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보폭도 작아집니다. 게다가 고개를 숙이고 걷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머리의 무게가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어 새우 등도 유발합니다. 팔과 몸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추진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근력에만 의존해서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은 일상생활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 걷거나 우산을 썼을 때 역시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팔을 흔들며 걸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체력 저하로 인해 발끝과 고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보폭도 작아집니다.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해서 걷는 것이 체력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표준 보행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표준 보행의 6가지 요소를 항상 의식하며 걸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이나 회사에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실내 트레이닝. 장마철처럼 외출할 기회가 좀처럼 얻기 어려운 시기에는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운동을 말하며 신체 순환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바벨 운동 같은 무산소 운동도 근력을 단련하는 데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움직여서 온몸에 산소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높이는 유산소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실내를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스텝 운동은 재활의료 현장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내를 돌아다니는 게 재밌을까 싶겠지만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방이 좁아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면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총 30에서 40분 정도 걸으면 약 5,000걸음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표준적인 걸음수라고 할 수 있지요.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재활과 관련된 수많은 학회에서 강력하게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느리다는 뜻인데 근육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느린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수축에 의한 근력 강화 효과를 얻으려면 근육의 가동 범위를 가급적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작용,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푸는 작용, 피로 회복을 촉진하는 작용, 부상을 예방하는 작용, 휴식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뇌에 인식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근육 파열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과도하게 흥분한 근육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30에서 40대에도 머리로는 하려고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현상이 흔히 일어납니다. 50에서 60대가 되면 그보다 더하겠지요. 체육대회에서 자신만만하게 이어달리기 경주에 나갔다가 삐끗해서 넘어지거나 근육 파열이 생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전. 70대에도 근육을 저금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동작들, 즉 오랫동안 계속 서 있기, 지속적으로 걷기 등은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단련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거운 머리를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과 등 부분의 근육, 나이가 들면서 굽어지기 쉬운 등을 꼿꼿이 유지하기 위한 허리 부분의 근육 등을 확실히 수축하며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 생활에서 아주 조그만 변화를 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근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력은 해마다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활동량의 저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뻐근한 허벅지 안쪽이 부드러워지는 햄스트링 운동.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며 주요 작용은 무릎 관절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에서 햄스트링의 작용은 내민 다리를 땅에 짚었을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고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 다리를 내밀 때는 고관절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 발목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 무릎을 구부리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햄스트링은 그 중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몸 앞면에 있는 근육에 비해 뒷면에 있는 근육은 근력 강화에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걷기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햄스트링을 일상적으로 단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굽힙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선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치매 위험군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실천해야 한다. 햇빛 쐬기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은 체내시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졸리는 것은 체내시계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체내시계는 지구상의 생물이라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체내시계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실제 시간과 어긋나기 때문에 가끔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자연의 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의 빛을 쐰으로써 체내시계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왕복으로 약 5,000걸음 걷습니다. 맑은 날이라면 20분 정도 햇빛을 쐬게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햇빛을 쐴 수 있도록 가급적 밖으로 나갑니다. 햇빛을 쐬는 것은 체내시계를 리셋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에는 근육 수축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만성적으로 비타민 D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식사로 섭취하는 것 외에 필요량의 약 80%가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을 쐬어 체내에서 생성됩니다. 최근에는 자외선을 피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타민 D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낮에 햇빛을 쐬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뇌내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그 주요 작용은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나 공포나 놀라움 등을 느끼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정신은 안정되고 행복을 잘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분비가 적어지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제어하지 못해 기쁨이나 공포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뇌내 세로토닌 분비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공격적으로 되는 등 치매 정신 증상에는 세로토닌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증가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밤에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의 원료가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햇빛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의 수면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수면 리듬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햇빛을 쐬는 양이 적으면 수면 균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치매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햇빛은 치매와 여러 요인으로 얽혀 있습니다. 구강 관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치매에 대한 의식이 낮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오연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양치질에서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으로 잃어버린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치매가 발병하기 쉽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활 습관이나 비만, 흡연 등이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2의 심장을 활성화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집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집에서 운동하면 혈액순환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발의 혈액은 중력을 거스르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충분히 수축하는 펌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수축합니다. 따라서 걸음수가 많을수록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걷기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실내를 빙글빙글 도는 것도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걷지 않고 서서 하는 운동만 하더라도 종아리 수축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수축은 직접적으로 펌프의 작용이 있지만 그 외에 근육을 수축시켜도 혈액순환은 좋아집니다. 앉은 상태로 상체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달리듯이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리고 발을 흔들어 보십시오. 팔을 흔들면서 조금씩 몸을 비틀면 혈액순환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런 운동을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이나 밤에 단시간에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실시해도 분명 몸이 데워질 것입니다.
약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혈액순환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이 젊어진다. 보행이라는 전신 운동은 내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비해 단거리 달리기나 역도 등 단시간에 강한 힘을 발휘하는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혈중에는 당과 지방이 있지만 우선 당이 먼저 사용됩니다. 당을 다 쓰고 나서 지방이 연소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오래 지속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쉽게 연소할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지방도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걸으면 지방이 연소되면서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혈중 지방이나 혈당치, 혈압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당은 분해 효율이 좋아 바로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 체지방 분해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운동을 하면 에너지원이 사라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탈수나 저혈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시간의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 수분과 칼로리를 보충해야 합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중간에 물과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은 몸의 혈액순환을 악화시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적당한 운동으로 체내를 깨끗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수중보행은 장점만 가득하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수영보다 수중보행을 추천합니다. 수중운동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압에 의한 적당한 부하가 심장이나 근육에 걸리는 것, 부력에 의해 체중이 가볍게 느껴지고 하중에 의한 통증이나 불균형이 느껴지지 않는 것, 중력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도 높은 운동이 가능해지는 것 등입니다. 물속에서는 몸의 수압이 가해집니다. 혈액을 체내에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펌프가 되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중에서는 근육이나 혈관에도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심이 깊으면 더욱 수압이 높아져서 발끝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작용도 높아집니다. 배에도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나 심호흡을 하기 쉬워집니다. 압력은 몸의 다양한 기관에 가해집니다. 다만 수압이 가해지고 저항성이 높아서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심장질환이나 순환기 질환이 있어 걱정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격렬하게 수영하는 것이 아닌 수중보행 정도의 운동량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 주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선 물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에어 마사지 기계는 개운하다로 끝나지 않는다. 요즘 에어 마사지 기계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리에 감아 공기의 압력으로 마사지하는 상품인데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에어 마사지 기계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 에어 마사지 기계는 사실 병원에서도 자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워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환자의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이 기계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종아리에는 제2의 심장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는데 실제로 지면에 발을 디딜 기회가 줄어들면 말초혈관의 혈액을 심장까지 되돌려 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사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야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순환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기계를 사용해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를 보조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면 나름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휴식 효과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